5월 30일 세종대학교 대학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TV K-프리미엄 강연회. 지금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실전 투자 서바이벌 K-스탁 히어로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률 요정 MC 김나일입니다. 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서바이벌이 시작될 거다 알리자마자 댓글창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는데 지난 시즌들을 돌이켜보면 참 대단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던 참가자도 있었고 아쉽게 매번 막 탈락을 하다가 마지막 시즌에서 극적으로 우승했던 참가자도 있었죠. 결국 올해 기억되는 고수들은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오늘 시장만 봐도 주도 테마를 빠르게 잡은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죠. 이번 시즌을 꼭 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한국 경제 최고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돌파구를 찾아내는지, 또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서 수익률을 내는지 서바이벌 지켜보시면서 고수들의 핵심 노하우를 고스란히 배워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투자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녁 8시 50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죠. 자, 이번 K-스탁 히어로즈는 2주씩 총 3개의 라운드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파트 1입니다. 예선에서는 22명의 참가자들이 필명 뒤로 정체를 완전히 숨긴 채요. 오직 계좌 수익률로만 실력을 증명합니다. 파트 2에서는 예선을 뚫고 살아남은 12명의 정체가 공개되는데 이때 어떤 전문가였는지 공개되는 짜릿한 순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3 결선에서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8인의 파이널 매치가 펼쳐지고요. 대망의 탑 3가 탄생합니다. 자, 이어서 제일 중요한 서바이벌 규칙도 확인해 보시죠. 자, 기간은 6월 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7월 24일 금요일까지 2달간 펼쳐집니다. 실제 시장이랑 똑같이 연동되는 코스콤 힌트 시스템 통해서 공정하게 치러질 거고요. 투자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 국내 ETF까지 모두 가능하지만 ET에는 제외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전일 종가 기준 시총 1,000억 원 미만의 소형주는 매매가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락이나 액면분할 종목의 변동분은 정산시에 별도 반영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워룸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번 서바이벌에 뛰어든 22명의 참가자들의 필명을 공개합니다. 예선전은 이렇게 필명 보는 재미와 함께 또 누군지 추리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와, 가장 먼저 엄청 깁니다. 나만 따라와라,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눈에 띄고요. 한 방으로 승부하겠다, 원펀치 참가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매운맛을 보여주시려고 캡사이신도 보이고요. 이분만 따라가면 아주 계좌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불꽃매매 필명도 자리했네요. 자, 다음 11분도 볼까요? 다음 11분, 전천후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이분 보시면요. 전천후라는 단어를 자주 쓰시는 분이 한 분 떠오르는데 그분이 참가를 하셨을지 궁금해지고, 또 보시면 불기둥이라는 참가자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름부터 자신감 맥스입니다. 1티어 자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공개를 해봤는데 이렇게 쟁쟁한 필명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최종 탑3 히어로즈는 누가 될까요? 응원하는 필명이 있다면 지금 바로 유튜브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죠. 저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8주간 펼쳐질 서바이벌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단순하게 고수들의 수익률 싸움을 막 구경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내 계좌를 키워내고 또 방어하고 그런 진짜 전략을 챙겨가셔야 하니까요. 우리 고수들의 숨겨진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당장 쓸 수 있는 실전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매일 저녁 8시 50분 저희와 함께 하시죠. K-스탁 히어로즈 수익률 대결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익률 요정 MC 김나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소음은 걷어내고 승리를 위한 핵심만을 해독하는 시간, 더 워룸 2부 여러분의 전략사령관 이종원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뜨거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 기대가 부각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유가도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4월 PC 물가는 전년 대비 3.8% 상승을 했죠. 연준이 보는 물가 압력이 아직 완전히 꺾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전날 기준금리를 연 2.5%로 8회 연속 동결시켰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중동발 물가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당장 금리 인하 기대를 크게 앞당기기도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시장은 아직 달리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속도와 함께 체력을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더 워룸 가동합니다. 넘쳐나는 정보와 쏟아지는 뉴스, 그 텍스트 너머의 진실을 파헤치는 시간, 오늘의 코드명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숨은 코드를 풀어낼 전략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첫 번째 코드명 무엇일지 한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가져오신 내용 어떤 의미인가요? 대리죠. 예, 사실은 오늘은 그 대리 한 건 한 겁니다. 한 건 했군요. 네, 그 오늘 새벽에 네. 미국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됐는데 예상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훨씬 좋았어요. 네, 진짜. 매출도 한 20% 이상 좋았고 더욱이 중요한 건 이익을 반영한 EPS는 50% 이상 좋았어요. 엄청 강한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실적 좋았고요. 네. 가이던스도 그 정도 20% 이상, 50% 이상 예상보다 상회했습니다. 핵심이 뭐였죠? AI 서버입니다. AI 서버 잘 된다? 그럼 거기 관련되는 한국의 수많은 반도체, 기판 이런 주식들이 다 날아가게 돼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연히 파지티브했고 그 다음에 기판 대표적인 거 대덕전자, 삼성전기. 대덕전자. 네, 그렇습니다. PCB, 두산까지 일제히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요. 오늘 상승의 원동력이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델 이것이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대리 보여준 거 이거 AI 투자가 이제 말로만 네네.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문서, 매출 실적으로 확실하게 그럼요. 찍히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은데 그동안 시장이 AI 투자 이거 진짜 돈 되는 거 맞아? 네네. 라고 이렇게 물었다면 대리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꽤 선명하게 좀 답을 해주는 날이 아닌가 싶어요. 뭐 거의 완벽했어요. 아, 완벽했다. 뭐 저기 뭐 흠 잡을 데 없습니다. 흠을 잡을 때가 그러니까 오늘 없었다. 시간 외에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네네. 아까 아침에는 애프터 마켓인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30% 훨씬 넘게 올라가고 아, 있어요. 엄청나네요 기세가. 아니 예상보다 50%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할 말이 없습니다. EPS.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수주 잔고도 엄청나고 네. 봤을 때는 뭐 단지 걔네 주가가 싸진 않아요. PR이 30배 넘지만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AI 서버에 대한 위력을 다시 한번 과시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늘도 미국 장은 전체적으로 테크 쪽, 반도체 쪽은 그다지 뭐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크로적인 상황 빼고는요. 반도체가 정말 이렇게 강해도 정말 될런지 모르겠다. 어. 약간 말장난을 한다면 네, 될런지 그런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본부장님 네. 지금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핵심 가격 상승, 이게 가격 상승일까요? 아니면 공급 부족 이슈일까요? 아니면은 그 AI 서버 네. 수요 자체의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구조적인 성장이죠. 구조적인 이제 성장이다. AI 서버는요, 뭐 예전에는 뭐 서버 시장은 보통 15% 성장하거든요. 이제 AI가 되면서 전체적인 성장률은 20% 중반대가 꾸준히 나올 수 있어요. 지속 가능한 거 되는 거죠. AI 서버는 20% 이상 증가되고 다른 것도 좀 올라가고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가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반도체는요, 지금 메모리, DRAM 기준으로 네네. 연간 10% 초반 중반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쇼티지는 당분간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슈는 지금 뭐 그 쇼티지가 지속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투자를 이제 하겠죠. 네. 삼성의 뭐 평택이라든지 하이닉스의 무슨 용인 공장 하는데 그게 가동돼 가지고 의미 있게 나오는 것이 28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28년. 네, 당분간은 주가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치솟기 전까지는 추세는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28년까지는 좀 속된 말로 무주공산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는 그럴 수도 있지만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만약 28년이 헷갈린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주가는 27년 초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지금은 26년도 6월이잖아요. 6월 곧 되는 거니까 네네. 아직도 한 몇 분기는 많이 남았어요. 연말까지는 뭐 굳이 달리는 맛에서 달리는 말이 아니죠. 달리는 그 호랑이 등에서 빨리 뛰어내릴 필요는 아직은 없다. 경계할 요소는 있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네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올랐으니까 뭐 차익 실현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도 같고 아니면 AI 사이클이 길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나? 근데 본부장님은 네. 아직은 네. 차익 실현 구간에 진입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이렇게 차익 말씀하시는 실현할 때는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음. 펀더멘털이 이상하게 했을 때 앞전에 말씀드린 펀더멘털이 이상한 것 같으세요? 조짐이 있어요? 없죠. 그 펀더멘털이 이상이 없더라도 주가를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뭡니까? 그 아까 펀더멘털 이상이 없더라도 목표하는 주가에 근접했을 때. 근데 삼성하이닉스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근접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계속 남았어요.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 많이 오르는 게 삼성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있죠. LG전자 아니면 삼성전기 이런 주식을 그런 새로운 더 매력적인 주식이 눈에 보여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더 넣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더라도 일부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섹터가 다른 종목이 매력적이게 보일 때요. 자, 다른 종목이 너무나 매력적이다. 아니면 기존에 목표했던 가격에 너무 근접했다. 세 번째, 펀더멘털이 조짐이 이상하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확실하면은 이익 실현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실현을 단순히 주가 각도가 높다는 것만 가지고 이익 실현 해가지고 잠시 내려갈 수 있지만 다시 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 전망이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뭐 HBM 서버 그다음에 뭐 D램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뭐 수요가 함께 공급이 부족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들고 가도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본부장님이 아까 저랑 대기실에서 네네. 좀 담소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했나요? 했죠. 모르신 척 하시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좀 지겹기는 하지만 계속 네네. 할 수밖에 없는 취향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조금 더 좋게 보는 종목은 삼성전자다 이런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그 지금 부분에 입장에서 대해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노조 문제도 헷갈렸고 그렇죠. 오늘 또 좋은 뉴스가 삼성에 나온 것이 HBM4E를 샘플을 먼저 나왔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사가 틀리지 않았다고 하고 내일 바로 하이닉스가 나도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간격이 있다고 본다면 삼성전자에 조금 더 무게를 줄 수 있는 게 지금 밸류에이션이요. 시가총액도 붙었습니다만 네네. PER 연간 몇 년치 쳐줄 것이냐 삼성 하이닉스가 컨센서스 기준으로 실점 몇 년 정도 거의 똑같아졌어요. 아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마켓시어는 어쨌든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노조도 이슈도 있고 파운드리 아직 적자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심플한 게 주가에 올라가는군요. 심플 뭐죠? 심플 투 언더스탠드한 주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 때 밸류에이션 보나요? 그냥 보니까 ETF
메모리가 좋아. 그럼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심플해. 이렇게 접근하는 시도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게 꼭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외국도 그렇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있고 지금 ETF도 보시면은 반도체 ETF 보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원래 비슷하거나 하이닉스를 더 많이 든 ETF가 꽤 있었는데 이번에 2배 배수도 마찬가지죠. 심플하게 반도체 뭐야? 하이닉스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HBM4에서의 어떤 4E에서의 삼성전자의 발전, 파운드리에서 흑자 전환 가능성, 그다음에 최근에 노조 때문에 억눌렸던 상대적인 괴리,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똑같았다.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소나마 하이닉스가 여태까지 압도적이었다면 주가적인 밸류에서는 이제부터는 최소한 비슷하거나 삼성전자에 조금 더 무게를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가는 아마도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되는 6월 26일 또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되는 7월 초 정도까지는 조금 분위기는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단순히 뭐 싸다 비싸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익 추정치가 주가를 따라서 올라가느냐, 그렇죠. 네, 요거를 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앞서가고 실적은 또 뒤따라 오는데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벌어지면 네네. 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요. 아까 저 본부장님이랑 또 담소를 나누면서 네네. 삼전익스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네네. 내 마음속의 넘버원 픽은 또 글로벌리한 이제 글로벌리. 기업 글로벌리 얘기하면서 하면은 그냥 마이크론이나 마이크론 샌디스크 얘기하시죠.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샌디스크가 얼마 전까지는 마이크론이 엄청 쌌고 샌디스크가 좀 했는데 마이크론이 올라왔어요. 사실 약간 비슷한데 네네.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건 샌디스크는 마이크론이거든요. 밸류가 지금 대충 비슷하게 9배예요. 네. 9배면 미국 평균보다는 둘째치고 이게 리레이팅에 초입이 들어가면 10배 넘을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이것이 뭐 12배, 13배 가는 건 속도는 있지만은 네네. 그것이 미국 회사들은 뭐 성과급 10% 떼는 것도 없고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성과금 10% 떼는 거 여러 가지 악의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미국 스탠다드 봤을 때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그러면 당연히 이 사이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싸면은 사지만은 만약에 그쪽하고 삼성전자하고 괴리가 좁혀지잖아요. 네. 그럼 다시 그쪽으로 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론이 원픽입니다. 그렇군요. 본부장님, 이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가 계속 이끌고 가는 시장, 네. 이 건강한 주도주 상세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쨌든 쏠림이 너무 지나치게 강화되는 신호라고 봐야 될까요? 건강하고 안 건강한 건 아무 관계 없죠. 관계가 없어요. 아니 현실이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죠. 예전에 노키아가 무너지기 직전에 노키아가 핀란드에서 시총이 70%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꼬꾸라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0% 넘어가는데 계속 올라가는 게 건강하냐? 그런 리스크를 잠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불안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많은 다른 쪽에서 이익이 안 나오잖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PER이 7배예요. 시가총액의 반이 7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거가 지금 얼마냐? 12배, 14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이 돈은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전망이 계속 상향되면은 이거에 더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 또 타라고 이용하라고 ETF도 ETF 나왔으니 돈이 더 몰릴 거 아닙니까? 삼성 하이닉스 200만 원 한 주 주고 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 단주 ETF 몇만 원이니까 2, 3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거 사기 쉽죠. 그러니까 더 수급이 몰리는 거는 명약관하다고 보세요.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확실한 그 대형 반도체로 수급이 그렇죠. 쏠리는 현상, 이건 네. 너무 자연스럽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현재 시장은 먼 미래의 어떤 가치보다 당장 이익을 만드는 기업을 선호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당장 이익뿐만 아니고 내년도 이익이 별로 안 오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사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도 평균적으로 최소한 25에서 30% 능가된다고 보고 있는데 내년도 이익이 30% 이상 올라간다고 보는 주식이 많지가 않죠. 네네. 근데 갑자기 튀어나왔죠. 뭐가 나왔나? 삼성전기. 삼성전기. 갑자기 뭐 빅 오더를 받으면서 내년에 올라가니까 네. 그거는 50년치 쳐주잖아요. 아. 그거는 원래부터 20년, 30년 쳐주는 건데 이게 50배가 되는 거고 삼성전기가 올라갔는데 일본의 무라타라든지 경쟁회사하고도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뭐죠? 우리도 올라가는데 이익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마이크론이 9배밖에 안 되니 대한민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로 8배, 9배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7배 머물러 있는 건데 그래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가 타당하게 올라가면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손에 손잡고 가는데 손에 손 가는데 걔네가 10%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가긴 어렵다.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염두에 두시지만 그만큼 이익 나오는 게 없으니까 네. 추세가 바뀌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김정일 본부장님께서 뭐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 너무 해박하시지만 사실 매크로 시황도 되게 잘 보시거든요. 네. 저랑 또 아까 대기실 얘기를 하자면 또 담소를 나누면서 월드컵 끝나기 전에는 네네. 우리 코스피 뭐 9,000선 네.
밟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좀 베이직한 논리가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가 지금 1,600불 나왔죠. 네. 15배. 그까지는 안 간다 치고 그다음 목표 주가 1,200불 정도예요. 예. 어느 정도 그 정도 가면은 이 목표 삼성 마이크론이 60%는 아니더라도 한 30-40%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30-40%를 얼마나 빨리 가는 건데 마이크론의 30-40% 업사이드가 현실적으로 가정하고 네. 그 분기점이 언제다? 6월 25일 날 실전 날짜. 실적. 발표할 때 걔네들이 그걸 확인시켜주면은 네. 걔네가 30-40%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이크론이 30-40% 가는 모멘텀을 가정을 하면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걔네가 올라가니까 네. 지금 PER이 9배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가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도 마이크론 30-40% 오르면 우리도 한 20% 가까이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게 시가총액의 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나머지 것에서 한 5% 오르면은 컴비네이션에서 무조건 9천 나옵니다. 그 이벤트가 주가 상승 분기점이죠. 촉매, 6월 부수력으로 25일, 작용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6월 26일. 6월 26일. 그게 월드컵이 끝날 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네. 16강이나 32강에 확정되는 정도 되겠죠. 뭐 그럴 수 있죠. 축제 마시면 축제하면서 와인 하면서 네. 그때 9천 이상 가기를 바라고 이 9천 이상 가면은 매크로가 특별히 흔들리지 않고 PC 넘버가 뭐 4.5 나오지 않느나 아마도 9천 되면은 한두 번은 대꾸받고 하더라도 안착할 확률이 7월 들어가서 꽤 크다. 왜? 7월 달에 실적이 삼성하이닉스가 네. 좋게 나올 거니까. 아하.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분기점으로 6월 달 잘하면 좀 늦으면 7월 달.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명쾌하게 또 설명을 해주셔서 어쨌든 델은 AI 서버 수요가 실제 매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델이 매출이 있잖아요. 네. 델 매출인데 거기 AI 서버는 사실은 비중이 3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전체 회사는 60%인가 뭐 성장했는데 매출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AI 서버 30몇 프로짜리는 작년 동기 대비 8.5배가 늘었습니다. 8.5배 엄청 늘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에 엄청 더 많아서 8.5배가 늘었는데 그 매출이 보다 3개 분기 이상에 되는 잔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AI 서버 나가니까 마진 성장이 놓아서 EPS 성장률 예상보다 60% 좋은 거예요. 아하. 이거는 근데 이게 델만 아니고 또 컴퓨터도 좀 좋은데 레노바 네. 뭐 이런 회사 있잖아요. HP 이런 것도 네네. 비슷하게 반도체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좋아요. 이거는 예상보다 생각보다 AI 서버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것이 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메모리 말고도 뭐 MLCC 이런 거 수동 소자 부품 여기 기판 CPU 밑에 있는 기판이 다 슈트지예요. 네. 그래서 걔네들도 롱텀 어그리먼트로 오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런 각도는 다시는 보기 어려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명쾌하게 전략까지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코드명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함께 코드를 해독해 주신 전략가 김장렬 본부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시장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상황을 유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이종우 캐스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후회 막심 투자자 여러분을 구원하러 온 수급 분석실. 저는 시장의 속풀이 해결사 이정우입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오늘 살 걸, 그때 팔 걸 하면서 계좌 복귀하신 분들 많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몰렸고 어디서 빠져나갔는지 제가 오늘 장의 핵심을 살 걸 테마 대 팔 걸 테마로 정리해왔습니다. 바로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살 걸 키워드는 깐부, 젠슨황이 또 온다고요. 팔 걸의 키워드는 우주 간다 했잖아 입니다. 어떤 얘기일지 좀 감이 오시나요? 살 걸은 지난 10월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깐부 회동 기억나시죠? 제2의 깐부 회동이 예상되면서 오늘 수혜를 받은 섹터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팔 걸 쪽은 우주로 날아간다던 기대감에서 잠시 현실을 마주한 섹터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깐부 젠슨황이 또 온다. 살 걸 섹터는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는 LG그룹주와 현대차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치킨집에서 국내 재계 총수들과 이른바 깐부 회동을 가졌던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다음 달 초 다시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피지컬 AI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걸로 전해지면서 오늘 LG전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네이버 등 주요 IT 기업과도 AI 협력을 논의할 걸로 전망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닉네임 시총 1위 치킨찜님은 네이버 주주는 젠슨왕 갈 때 깐부치킨 한 마리씩 포장해서 보내줘야 할 듯이라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네이버 주주분들 오늘 젠슨왕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이버 정규장에서는 14%, 애프터마켓에서 17%까지 갔습니다. 내일도 열기가 이어질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키워드 우주 간다 했잖아. 팔걸 섹터는 바로 스페이스X 관련주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에 주가가 우주로 날아갈 것 같았던 우주항공주 오늘은 좀 쉬어갔는데요. 스페이스X에 투자 이력이 있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아주 IB 투자가 각각 8%, 11% 하락했고요. 니켈 합금 공급사인 스피어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간밤 블룸버그는 기업 공개를 앞둔 스페이스X가 기존의 2조 달러 이상이었던 목표 기업 가치를 1조 8천억 달러 수준으로 낮췄다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규모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워낙 컸던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 테슬라와 합병될 거라는 관측과 또 나스닥 100 지수나 QQQ 등 ETF에 편입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닉네임 동물농장 신동엽 님이 반려주 하나 더 생겨버렸다라고 하셨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수익은 안 나는데 정만 쌓이는 종목을 반려주라고 부르기도 하죠. 주가가 우주 간다고 믿었더니 뒤통수를 얻어 맞은 듯한 하루였는데요. 과연 오늘 조정이 잠깐의 숨고르기였을지 아니면 기대감이 현실과 만나는 과정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 뜨거웠던 종목들 사이에 숨겨진 진짜 코드는 무엇일지 오늘 출연한 전략관들과 함께 날카롭게 해독해보시죠. 오늘장 살걸, 팔걸 했던 후회를 승리의 기록으로 바꿔볼 텐데요. 김호식 대표, 황대근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걸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의 살걸은 이제 피지컬 AI인데 AI가 이제 데이터 센터 그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뭐 로봇, 자동차, 공정, 제조 물류, 뭐 제조 현장으로 걸어 나오고 있어요. 뭐 젠슨황 CEO의 방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대기업과의 협력 가능성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먼저 김우식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네. 데이터 팩토리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 같고 로봇 양산, 체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뭐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기대감도 모델 공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피지컬 AI 단순한 이벤트 수급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은 반도체 다음 수급이 이동할 수 있는 뭐 새로운 주도 테마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반도체가 워낙에 떠서 그렇지 로봇주들도 주도 테마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현재 그런 상태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에 또 젠슨왕 또 와서 뭘 먹을지 모르겠지만 또 LG와 네이버를 만난다고 하죠. 네네. 네, 만나서 또 로봇 관련 피지컬 AI 관련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 또 단순한 뭐 이벤트 매매를 할 거리냐 아니면 이걸 뭐 어떤 상황을 봐야 될 것이냐 요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기 테마주로 활용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저는 사실은 반대 입장이거든요. 로봇주가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냥 뭐 짧게 매매하는 그런 종목으로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지금 롱텀하게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해갈 때 5년이든 10년이든 가져갈 때 로봇주를 빼고는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종목도 많은데 가장 큰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 네네. 50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요? 왼쪽이 로버트 태권브이고 오른쪽이 그 은하철도 999. 그렇죠. 네. 은하철도 999입니다. 메텔. 그렇죠. 이 로봇 태권브이가 제작된 연도가 1978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은하철도 999가 제작된 게 비슷한 연도였습니다. 한국에 이제 나온 것은 그게 1980년 정도인데 혹시 로봇 태권브이 저 제작 당시에 여러분 생존하셨습니까? 어땠어요? 거의 뭐 엇비슷한데. 그런가요? 네네. 오, 그래 저는 뱃속에 안 계셨죠? 언제였죠, 저게? 78년. 연식이 짧으시군요. 세상에 우리 PB님. 저도 겨우 저때 숨 쉴 때인데 네네네. 저 영화는 못 봤어요. 저도. 그래요? 못 봤고 후속단을 많이 봤는데 저도 한참 나중에 보긴 했어요. 네. 그렇죠. 저도 한참 나중에 봤거든요. 네. 저 당시에 우리가 봤던 로봇은 막연하게 공상과학 그냥 소선이나 등장하는 로봇이었어요. 악당을 처치하는. 그리고 오른쪽에 아까 보셨던 은하철도 999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철학적인 애니메이션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벌써 뭐 우리가 그 인류가 어떻게 보면 영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로봇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 나중에 그때 교훈은 영생이 좋은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당시를 왜 제가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저 때가 50년 전이에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지금 50년 이후에 나오는 로봇을 보면 놀래죠. 저 때는 그냥 장난처럼 봤는데 지금 제가 뭐 화면이든 뭐든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피규어 AI가 최근에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아틀라스,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네네. 우선 여러분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보셨을 겁니다. 그 물류센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200시간인가요? 계속 물류 작업을 하는 거 한 8, 9일 동안 연속을 했는데 4개 로봇이 쉬지도 않고 충전하면서 사교대로 돌아갔거든요. 인간이 하기 가장 귀찮은 것, 그냥 잡스러운 일. 네네. 요 작업을 무려 200시간 연속했고 지금 보고 계신 게 영상에 보고 계신 게 그 아틀라스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또 가장 하기 싫은 무거운 짐 옮기기. 아, 진짜 하기 싫은데. 이거 2개가 하기 싫잖아요. 네. 근데 이걸 벌써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하고 있다는 거. 아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발전한 로봇이 50년이 걸린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그 프로토타입이 나온 게 언제냐면 바로 4년 전에 나왔어요. 4년 전에 나왔군요. 그렇죠. 프로토타입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로봇 작업을 할 겁니다라고 저 왼쪽 사진인데 엉성해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뼈대만 있는. 그렇죠. 저게 2022년 10월이에요. 우리 이제 테슬라가 로봇 사업합니다라고 딱 냈는데 저건데 지금 4년이 안 됐는데 오른쪽 로봇처럼 변한 겁니다. 아. 이제 한 6월이든 7월이든 하반기 초에 젠3가 나올 거예요. 양산형 옵티머스가 나옵니다. 양산형.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야, 그 로봇 뭐 해봐야 돈도 못 벌고 그 뭐 되겠어? 나와봐야 뭐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발전 속도를 보십시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3년 만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게 이런 놀라운 발전 속도가 가능한 것은 바로 AI 때문이거든요. AI 때문에. AI 때문에 학습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피지컬 AI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에 젠슨왕이 또 오면 아마 주 후반에 오죠. 맞습니다. 예, 대만 갔다 오기 때문에 주 후반에 오는데 분명히 주 초반과 중반에 테마성 있게 움직일 겁니다. 물론 오늘은 보면은 코스닥이 박살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닥 로봇주는 못 움직였는데 대형 로봇주가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뭐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이 조금 불안하면 안전한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대형주로. 대형주만 간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LG전자가 2번 상을 때렸다고요, 벌써. 아,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부터 해서. 쇼킹했습니다. 쇼킹하죠. 오늘도 보면 LG노텍이라든지 LG CNS라든지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AI와 어떤 약간의 그 불안한 국면을 벗어나고자 하는 수급이 겹쳐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도 별일이 없다면 코스닥의 로봇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결론적으로 너무 단기 테마로만 하지는 마시고 롱텀하게 우리가 투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쪽은 아마 로봇일 가능성이 높다. 아하. 그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AI 1막이 데이터 센터였다면 이제 2막은 로봇, 뭐 자동차 연관된 공장 자동화가 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아직은 꿈이 더 큰 상황이긴 한데 실제 양산과 매출 연결성이 좀 선명해지면은 분명히 또 순환매 흐름이 매기가 몰릴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공장 확장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네.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매출을 내는 거하고 지금 대부분은 못 내는데 이미 내는 기업이 있고 공장을 확장하는 기업이 있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막연한 꿈이 아니고 이제는 매출이 연결되는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 뒤에 액추에이터라든지 그런 거 누가 감당합니까? 안 된다고요, 지금. 그걸 보면 이제 서서히 2026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한 단계 올라가는, 도약하는 실적이 나오는 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엔 로봇 관련주를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젠슨왕 CEO 뭐 방한하는 또 단기 이벤트도 있는데, 저는 젠슨왕 CEO가 뭘 또 드실지 그게 사실 떡볶이 먹을까요? 그렇겠죠. 이번에는. 김밥 천국 가서 그렇죠. 뭐 VIP 세트 이런 거 드실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번에는 황대근 PB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젠슨왕 CEO가 이제 방한을 하는데 뭐 LG, 네이버, 뭐 현대차, SK 이렇게 좀
회동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제 피지컬 AI 이 협력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젠슨항 CEO가 방한을 하면 이 이슈가 며칠짜리 이벤트라고 보세요? 좀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국내 로봇, 자동차, 부품 어떤 이 밸류에이션 체인을 다시 좀 보게 만드는 중요한 수급 이벤트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대표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제 고객님들도 보시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로봇주를 이 개수도 안 나오는데 뭐 실적도 안 나오는데 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화가 되고 있구나. 네.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익 추정치가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AI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퍼지면서 MSCI 선진국 지수에도 편입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전 우리나라 증시와는 구조가 바뀌는 상황이 올 텐데, 구조가 바뀔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로봇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패시브 자금이 앞으로도 풍부해질 때 사람들이 ETF를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럼 거기 안에 들어있는 로봇주들도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네. 뭐 젠슨왕이 오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 이후에도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 로봇 전시회가 있습니다. 로봇 전시회. 네, 6월 달에 일정이 좀 빽빽하게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유니트리가 26년 하반기에 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니트리가 굉장히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IPO 상장을 했을 때 몸값을 얼마나 받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 밸류에이션도 다시금 좀 측정이 될 수 있다. 이벤트 수급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단일적인 로봇주도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로보티즈도 있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 수직 계열화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좀 뜨겁게 받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표적인 뭐 AI 플랫폼인 LG전자가 있는데 사실 L자 들어간 기업은 사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불과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와가지고 증시 다 올라가는데 왜 LG전자, LG그룹은 바닥에 있냐. 소외됐었어요, 너무 네, 오래. 이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이 체질이 확 바뀌었어요. 네. 저는 이게 바로 시장에서 이제 LG그룹도 액칭 냉각부터 해서 AI 관련된 모멘텀을 줬고 실제로 로봇 관련된 수직 계열화도 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 저희끼리 뭐 사적인 이야기도 좀 네네네. 했었는데 했었죠. 예, 그때 LG전자 얘기가 나왔었죠. 마음속에 목표 주가도 좀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못 들었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늦게 오셨어. 끝나면 일찍 다니십시오. 진짜. 예. 그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결국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서 MSCI 생각하고 일본 증시를 따라갈 확률이 높은데 일본 증시의 현재 평균 PBR을 봤을 때 2.5배고 2.5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2.5배는 안 되지만 2배 수준이고 2.5배까지 간다면 LG전자 목표 주가는 35만 원 정도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아침 시간에 타겟팅했던 목표 주가가 28만 8천 원이었는데 이미 도달했죠. 예, 네. 그 주가는 PBR 2배 수준으로 제가 계산을 했더니 나왔거든요. 아, 근데 시장 상황을 보고 거래량도 보고 수급도 보니까 이거보다 더 갈 수 있겠구나. 아직은 업사이드 룸이 더 있다. 예. 네. 그래서 새로 계산을 해보니까 35만 원 수준까지 열려 있더라고요. 좀 더 쓰시죠. 일단 지금 30만 원인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35만 원이라 혹시 또 떨어지면 화살이 저한테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계산기를 조금 더 두드려 보시죠. 그래서 장기적인 구조로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뭐 퇴직연금 적립금도 현재 500조 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35년까지는 뭐 1,200조 원까지 거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ETF가 현재 10%지만 30%까지 반영이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코덱스 로봇 액티브 이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게 될 텐데 대형주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일 종목은 좀 부담스럽고 ETF 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그중에서 이 로봇 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안에 있는 로봇 밸류체인 종목들도 자연스럽게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젠슨황 CEO가 한 번 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이제 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뭐 바뀌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장이 어떤 산업을 새롭게 바라보는 또 계기, 변곡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젠슨황 CEO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어느 회사랑 회동을 해서 밥을 먹겠느냐, 밥만 먹어도 이거 수혜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한가. 농담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럴수록 이제 실제 사업과의 좀 연결성을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피지컬 AI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사실 넓거든요. 그래서 뭐 로봇, 자동차, 센서, 뭐 감속기, 카메라 모듈, 뭐 전장 부품까지 정말 범위가 넓은데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업종이 좀 궁금하기도 해서 대표님 어떤 쪽에 좀 무게추를 더 둬야 될까요? 이걸 엮으면은 보통 이제 로봇을 잘하는 나라가 어디겠는가 그러면 그 피지컬 원래 이제 이 데이터 센터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는 곳이 잘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공장이 있는 게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로봇을 피지컬 AI를 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 그런 부품주들이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대로 로봇 부품주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모터를 잘 만들던 친구들, 정밀 모터 잘하는 친구들은 그게 그대로 감속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 그게 액추에이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IT의 모든 기업들이 다 부품화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대차 그룹주는 물론이고 앞에 현대차가 달려있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부품주들도 로봇주로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조금 있으면은 나도 로봇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예전에 2023년 그때 폭등할 때 진짜 온 동네방네 기업들이 다 2차전지 한다고 난리였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로봇 관련된 거 한다고 다 난릴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로봇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핵심이 머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LG가 이번에 주목받고 있는 것은 원래 LG 그룹 자체가 전장을 다 가지고 있고 모터를 잘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다 한 가지 우리가 거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LG 엑사온 LG 엑사. 머리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 국내에서 AI가 머리가 별로 없는 편인데 LG 그룹이 머리까지 갖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향후 LG 그룹 전체가 로봇 그룹 관련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새로운 부스팅 연료가 그렇죠. 되겠군요. 아까 LG전자 35만 원 말씀하실 때 제가 좀 더 쓰시라고 했던 게 그런 느낌 때문에 말씀 좀 드린 거고 그리고 저는 보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을 보셔야 돼요. 앞으로 로봇은 아까 머리를 하는 쪽 그다음에 나중에 배터리도 중요하고 배터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불 나면 끝나요. 전기차는 주차장에 있으니까 불이 나도 사고가 크지 않은데 앞으로 로봇은 공장뿐만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이 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고체가 부각받을 가능성이 없고 그다음이 액추에이터잖아요. 그래서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시고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 그렇죠. 이게 핵심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공장을 확장하는 쪽이 있는데 이미 그런 쪽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으로 뭘 봐야 되냐 하면 각 그룹 관련주가 있어요. 이 현대차 그룹, LG 그룹, 삼성 그룹 관련주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분 관계가 엮여 있는 기업, 아, 지분. 과거에 협력 관계가 있는 기업, MOU를 했던 기업, 이런 기업들이 한 30개 가까이가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그런 얘기했죠. 로봇 사업을 우리는 키울 건데 레인보우 하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로봇 사업을 키우는데 앞으로 지분 투자나 인수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뭐 해외 스타트업 기업도 될 수 있겠지만은 국내에 인연이 있는 기업들은 나중에 약간 운이 좋다면 관련주들이 M&A 관련주로 급등할 수 있거든요. 지금 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역량이 뛰어난 기업, 액추에이터, 배터리 이런 쪽도 보셔야 되지만은 M&A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은 나중에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가 30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황대근 PB님께 또 질문 드릴게요. 수급 관점에서 순수 로봇주가 좀 더 탄력적일까요? 아니면은 뭐 LG전자, 현대차, 뭐 LG이노텍처럼 대기업 밸류 체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대기업 밸류체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초강세장이고요. 네. 유동성도 풍부하고 사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효성중공업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기도 비싸고. 비싸죠. 네.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싼 주식을 많이 사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강세장에서는 비싼 종목이 더 비싸지고 대기업이 더 커지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지속될 텐데 말씀하셨다시피 뭐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좋고요. 뭐 로보티즈 같은 종목이 대표적으로 부품주잖아요. 부품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매력도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큰 이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큰 대기업 밸류체인을 사는 게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좀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2번 이상 할 수 있다는 기조를 좀 뿜어냈는데 사실 중소기업 관련된 로봇주들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쇼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좋은 종목들은 그 와중에도 가겠지만 이게 옥석 가리기에 실패하면 다른 것들은 다 갈 때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대기업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을 사게 되면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면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8,000포인트가 왔고 시장에서는 10,000포인트에서 11,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가 있는데 3,000에서 8,000 왔을 때는 우리가 큰 폭이었는데 8,000에서 11,000은 사실 폭이 작습니다. 여기 목에서 머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리스크가 크게 있는 그런 중소기업을 보는 것보다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왔을 때도 좀 피해가면서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대기업 밸류체인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안정적인 밸류체인.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밸류에이션 뭐 유니트리 상장 이슈도 있어서 이 부분이 또 재평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술력, 뭐 매출 규모, 뭐 상용화 단계까지 다 봐야 될지만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어떤 걸요? 유니트리의 어떤 상장이요. 이벤트. 유니트리도 뭐 이번에 얼마 정도로 올랐는지 정확하게 까먹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로 규모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뭐 관련주들의 밸류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까 금리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 같아요. 아마 그 우리 바이오도 그렇지만은 로봇 관련 모멘텀 중에서 유니트리의 상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아마 금리 문제가 로봇 쪽엔 가장 큰 약점이 될 가능성이 금리가. 높아요. 당연하죠. 왜 아시겠지만 뭐 미래 애널리스트 분이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현가 같은 경우가 미래의 가치를 이자율로 분모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N승을 해서 하는데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대출을 쓸 수밖에 없는 작은 기업들이 데미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고 로봇주를 하실 때는 저는 로봇주를 한 30개 정도를 압축해서 보고 있거든요. 많이 압축해서 보시는데요? 네, 굉장히 로봇 관련주가 한 넓게 펼치면 100여 개는 될걸요. 네네네. 근데 한 30개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돈 버는 기업. 아까 대기업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돈은 벌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는데 뭐냐면 나중에 금리 인상 관련 어떤 악재가 발생했을 때 지금 급등이 나온 LG전자나 관련주가 그러면 멀쩡하게 1, 2% 빠지겠는가? 무조건 10% 이상 급락 나와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네네네. 다만 로봇주들은 지금도 그 작년부터 올라와서 연초에 반토막 난 종목이 있고 조정이 한 30% 나온 종목이 있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중에 실적이 그나마 되는 종목은 견디는 거고요. 실적이 안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자리 갈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에서는 금리 인상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로봇주를 보실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형주를 보시든지 아니면은 실적이 되는 최소한 돈을 버는 기업 쪽으로 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다만 그건 있죠. 레인보우는 그럼 돈 버냐? 돈 못 벌어요. 그거 PR 얼마죠? 한 수천 배 될걸요. 네, 높은 편이죠. 네, 높은 편이 아니고 우리나라 1등일 겁니다. 근데 레인보우는 별로 안 빠져요. 이유가 뭘까요? 삼성이잖아요. 레인보우는 삼성 로보틱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망할 걱정이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든 뭐 널뛰기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로 로봇 기업은 지금부터 해서는 실적이 반드시 나오는 기업들만 중점적으로 보는 게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아마 덜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건 좀 경계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피지컬 AI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는 조금 차가운 현실을 마주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장 아픈 손가락이 된 종목들 8거를 한번 짚어보죠. 자, 스페이스X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대표님께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스페이스X IPO 기대감 있고 그다음에 기업 가치가 1.8조 네. 달러까지 나오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우주 산업이 시장의 관심을 다시 한번 받는 그런 이벤트인데 이제 스페이스X는 이제 테마가 아니라 산업의 영역으로 확실히 들어간 네. 기업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네. 되죠. 아마 한 며칠 정도 주 후반부터 의아하셨을 분이 많은데 왜 우리 그 우주항공주가 빠지고 있지? 급락 나왔잖아요. 네. 대부분 다. 한 며칠 급락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왜 의아한가 하면 지금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그 성장 테마주 중에서 올라가는 쪽이 어딘가 하면 양자하고 양자. 그다음에 스페이스X는 우주항공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간밤에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러는 거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이유는 수급이죠. 오늘도 대형주로 진짜 대형주 10여 개로 다 몰리는 수급 때문에 코스닥 쪽에 수급이
갈 돈이 없어요. 우주항공주로 갈 돈이 없다고 해요, 지금.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방금 우리 앵커분 말씀하셨지만은 우주항공 섹터가 이제는 산업의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니냐 말씀하셨지 네. 않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얼마 전에 보면 그 며칠 전에 그 수주를 봤는데 우리하고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나사에서 일부 기업이 수주를 봤는데 뭐 달 탐사선 관련 수주를 받고 있고 또 달 탐선 차량 같은 거 그런 걸 수주를 받고 있더라고요. 달 탐사와 관련된. 네, 직접적으로 그런 수주를 받았다. 공시 때문에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리고 로켓랩 같은 경우도 실적이 유의미하게 나와요. 수주도 굉장하고 이걸 보면 야, 이거 산업이구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쪽으로 돌아오면 아쉬움이 있죠. 우리 아실 겁니다. 우주항공, 우리 방산주를 제외하고 보면 작은 기업들 보면 다 코스닥이죠. 실적이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 정도 있네요. HVM 같은 경우는 유의미한 실적이 나오는데 나머지를 보시면은 대부분 다 미국과 비교하면 정말 이 소꿉장난 같은. 소꿉장난 같은. 네. 스케일이 다르군요. 그렇죠. 미국은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우주항공주는 아직 테마주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스페이스X 상장 모멘텀이 그동안 연초부터 주가 많이 올랐죠. 이게 약이 아니고 단기로 볼 때는 우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1월부터 작년 말부터 안 올라왔으면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약간 맛이 가는 건 그런 영향도 있고 수급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까라기보다는 언제까지 경계를 하면 좋을까? 약간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조금 들을 수 있다. 물론 네. 롱텀하게는 우리도 산업이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롱텀하게는 괜찮습니다만은 단기로는 조금 경계의 마음이 있다. 경계를 네. 해보자. 알겠습니다. 네. 황 PB님, 네.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서 사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결합 가능성, 또 테슬라 생태계와 우주 산업의 어떤 연결성, 뭐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하는 그런 흐름도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사실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재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국내 수혜주를 찾을 때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PB님 생각에는 스페이스X 이 뉴스가 국내 우주항공주의 직접적인 호재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이 ETF를 보게 되더라도 뭐 플러스 우주항공 ETF가 있는데 조사를 딱딱딱 해보니까 대부분 상위 종목들이 다 코스닥에 있습니다. 코스닥에 있군요. 네.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은 오늘 마이너스 났잖아요. 증시가 좋을 때 코스닥은 반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스페이스X 이게 일정이 다가오면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그래서 기관에서도 이제 북클로징이 상반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익이 났던 반도체를 매도하고 다른 산업으로 좀 순환매를 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워낙 마이크론도 좋은 평가 받고 있고 마이크론 PER 9배에 삼전하고 뭐 하이닉스 7배 그리고 UBS에서 마이크론 목표 주가 3배 놓고 그런 거 다 따지면 삼성전자도 목표 주가 59만 원, 하이닉스 400만 원 이런 게 말이 사실 좀 되는 소리이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사람들의 이 투심 자체가 코스피로 들어갈 텐데 그럼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첫 번째로 저는 이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뭐 스페이스X랑 테슬라 이 관련된 연관성이 있잖아요. 이 합병 가능할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IPO 관련해서 좀 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조사를 했었는데 보통 IPO 상장하면은 3년이 지나면 수익률이 한 64, 시장보다 64% 수익률이 하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들은 한순간에 뭐 모멘텀은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시장 구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 위주로 앞으로도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살 걸과 팔 걸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살 걸과 팔 걸 참 이 짧은 선택 오늘 계좌의 향방을 또 가릴 수 있는데요. 결국 시장의 흐름을 잇는 안목, 수익률의 차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또 어떤 기회가 펼쳐질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무방비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그려보는 시간, 이프 보고서입니다.
두 분이 가지고 나온 내일의 시나리오는 무엇일지 그로 인한 시장의 흐름과 대응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네. 시나리오 들고 나오셨나요? 우리 짜증나는 이란 전쟁 관련된 거 네. 보통 주말에 또 깜짝 소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if 시나리오를 주말에 만약에 이란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장과 지금 연결이 된 거거든요. 왜 아까도 우리 같이 말씀드린 게 왜 대형주만 가고 코스닥은 다 박살이 나고 있는가 이런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이고 아무래도 지금 이란 전쟁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도 90불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앉아야 되는데 50불에 시작된 게 아직도 거기에 있다는 거. 그러면 인플레와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그럼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 종목에 대한 키피 현상이 생기고 안전한 종목. 그래서 삼성전기가 안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워낙 많이 올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더 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네,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또 애널리스트 분이니까. 자, 어쨌든 대형주에만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데 그럼 코스닥은 언제 가는 거야? 짜증이 폭발이거든요. 짜증 너무 납니다. 그래서 제가 if 보고서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주말에 그럴 수도 있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면은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 금리 리스크도 아무래도 금리 리스크도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다음 주에 코스닥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또 오르지 못한 그 로봇 관련 코스닥은 못 올랐거든요. 젠슨왕과 금리 인하가 맞물린다, 금리 안정이 맞물린다 그러면은 아마 코스닥 로봇주가 다음 주에는 또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비님은 뭐 이 의견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나요? 어떠세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특별한 또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제가 준비한 방송을 잘 내용도 아시는데. 다 답을 못 하고 있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이란 협상 타결, 요거는 단순히 뭐 유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성장주의 뭐 디스카운트 레이시라든가 뭐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좀 기억을 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출연해 주신 두 분의 전략가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시장일수록 더 냉정해져야겠죠. AI 랠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는 장이 아니라 뭐 기판, 관통신,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수혜의 지도가 점차 더 넓어지고 있죠. 지도가 넓어진다는 것은 기회가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더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성장성은 주가의 방향을 알려주고 가격은 속도를 결정합니다. 좋은 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을 얼마에 사느냐가 결국 좋은 수익률을 결정하는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전략, 오늘 더 워룸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